일단 오늘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중점을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 분석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될지 아니면은 요 미국 전자공시 시스템을 중점을 둘지 몰라갖고요. 같이 그냥 두루두루 할게 한 걸요. 일단은 전자공시 시스템, 미국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려면은 구글에다가 에드가 시스템 치시면 되시거든요. 에드가 시스템, 그 다음에 컴퍼니 파일링스라고 있어야 하는 걸요. 여기다가 국내는 이제 숫자로 돼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그 종목명이나 아니면 티커라고 그래야 그렇게 종목명의 약자로 이렇게 티커가 돼 있거든요. 요거를 입력하시면은 해당 기업의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치면은 티커명이거든요.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에 그거를 치시면은 접속이 돼요 하는 걸요. 그래서 레이티스트 파일링에서 최근에 이제 공시된 것들 쫙 다 나온 거고 이쪽에.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셀렉티드 파일링스를 해갖고 10K하고 10Q라고 있는데 10K가 이제 사업 보고서, 10Q가 분기 보고서예요. 쿼터리 리포트. 그래서 저희 필요한 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클릭하면은 밑에 보시면 View all 10Ks and 10Qs, 그러니까 전체 해당 상장사의 전체 연말 사업 보고서하고 분기 보고서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요, 최근에 이제 그 분기별로 해갖고 이제 쿼터리 리포트하고 분기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애뉴얼 리포트 사업 보고서하고 쭉 다 떠요. 여태까지 상장 이후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 10년치를 해갖고 그렇게 검색을 해갖고 정기공시에서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5년치를 한번 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거나 국내 거나 전자공시 시스템은 형식은 다 똑같고 재무제표 이제 손익계산서고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도 양식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쪽에도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전부 다 읽으실 수가 있어야 하는 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보는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은 EMS 기업이고요. EMS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렉트릭 매니팩처링 서비스, 그 전기전자 제품 제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국내 이제 그 미국 쪽에 최근에 이제 EMS 섹터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 기록 중인데, 이 사유는 뭐냐면은 실적이 계속 부상하고 있어요. 하는 걸 증가돼서 대부분의 이제 섹터들이 이제 주가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제 그 근처에 있거든요. 국내에도 유사한 EMS 섹터의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게 한양디지털과 한국컴퓨터예요. 한국컴퓨터의 잠깐 내용을 보시면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MS란 무엇인지. EMS란 전자제품 생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일렉트로닉 매니팩처링 서비스의 약자거든요. 근데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은 IT 기업들 뭐 이렇게 하고 빅테크나 해갖고 이제 많이 주가 조정 받고 있잖아요. 근데 EMS 기업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IT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도 좋고 주가도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섹터 중에서 다 막 신고가를 막 경신하고 막 그래요. 그게 좀 특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일단은 이거 잠깐 내용을 보시도록 할게요. EMS라는 거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 설계에서부터 부품 조달 물류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도맡아 스탁해주는 것으로서 국내의 전자업계는 기존에 이제 단순 OEM에서 발표해서 제품 생산을 통째로 이제 외부에 맡기는 EMS 산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큰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그런 대기업 빼고는 캐펙스니까 설비 투자를 좀 줄이고 그거는 이제 아웃소싱하는 그 주류가 이제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미국 쪽에. 그래서 대표적인 EMS 기업은 뭐냐면은 글로벌로 하고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이 EMS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2년 3분기에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렇게
기준에 이제 17년 1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거든요. 22년 3분기에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보시면요. 역대급으로. 사연은 뭐냐면은 주요 이제 고객이 BH 플렉스 비나거든요. 이게 BH 아시죠? 상장사 국내에 애플하고 삼성 폴더블폰 전담하는 주로 주요 고객으로 하는 BH의 베트남 자회사예요. 한걸요. 그 이쪽으로 납품이 이제 실적이 주요 고객이거든요. 한국 컴퓨터에. 그래서 여기 실적이 BH 플렉스 비나의 매출액 22년 3분 역대급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연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컴퓨터는 BH의 자회사에 EMS 수착 서비스를 생산하는 제공하는 EMS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이런 예시예요. 한걸요. 최근에 보시면은 EMS 섹터를 보시면은 체크해 보니까요. 매출액들이 상당히 다 잘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빌하고 플렉서스, 그다음에 쌈미나, 그다음에 리차드슨 일렉트로닉스라고 있는데 매출액들이 보시면은 표를 이게 안 났나? 매출액을 보면은 최근에 다 22년 3분기에 이렇게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다 계략적으로 이렇게 기타 설명드리겠는데 실적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주황색들. 근데 이것들을 사유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그럴까 했더니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리쇼링 하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IRA 해갖고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 미국 쪽은 이제 리쇼링 해갖고 미국이나 이제 멕시코 쪽에 있는 공장 쪽으로 해갖고 미국이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제조 공장들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있는 IT, 전자기기 섹터들에서 아웃소싱하는 EMS 섹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근처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주요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해당 기업들 선호하는 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EMS 섹터 기업인데, 그래서 그런 사이를 리쇼링 때문에 지금 이제 채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매출액 실적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보니까요. 계략적인 스토리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EMS 파트 섹터의 그런 기업들에 포함된 실적들이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유를 설명드린 거고, 일단은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 보시는 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기시켜갖고 정량적 분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그먼트론 인터내셔널의 연말 사업 보고서 들어갔거든요. 국내 기업 같이 똑같이 구성이 거의 돼 있어요. 보시면요. 비즈니스 사업 기업, 저희도 국내 전정식 시스템 들어보면 사업의 내용과 사업 기업 이렇게 먼저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사의 기획하고 사업의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이제 비즈니스, 그 다음에 리스크 팩터 이런 것들은 특히 잘 나와 있어요. 프로퍼티스, 뭐 자산, 뭐 그다음에 밑에 저희들이 필요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앤 서플리먼트 키데이터 이런 연결 재무제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 이전에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성 난해성이 뭐냐면 영어잖아요. 영어. 근데 최근에는 구글 번역기가 잘 돼 있어갖고요. 이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누른 다음에 번역을 누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쫙 다 번역이 돼요. 보시면은 요즘에 번역이 되는 게 이게 예전에는 좀 되게 어색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시고, 일단 원문으로 계속 보도록 할게요. 하는 걸요. 그러니까 시그마트론은 1983년에 창립됐고 업력이 되게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EMS 기업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회사의 뭐 개요들 쭉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분석글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그먼트 인터내셔널이 21년도에 페테크 IoT 기업 와가지를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EMS 섹터 기업들은 주가가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와가지 때문에 이 영업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들은 최근에 신저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합병을 완료됐다는 거 표시되어 있고 한걸요. 모르시면은 번역을 누르셔서 계속 보시면 되세요 한걸요. 그런 연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하고 서비스는 크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매니팩처링 테스팅 서비스를 하고 핵심 비즈니스는 PCB, 일렉트릭 프린티드 서킷, 그러니까 PCB를 사다가 갖고 하고 이거를 조립하고 테스팅하는 게 주요 핵심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는 PCB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디자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제공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마켓 앤 커스터머 노상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저희도 이제 10% 이상 주요 고객들에 관련해서 매출액이 이제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내 거는 한번 봐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10%에 치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뭐 기업명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의 3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커스터머 관련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걸요. 마켓이라는 게 뭐냐면은 섹터별로 제 주요 제품군을 3개로 나누는데 인더스트리얼 일렉트로닉스, 컨슈머, 그다음에 메디칼 라이프 사이언스 그래갖고 이렇게 3개로 분류되고 요게 이제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OEM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설명이 되어 있고 주요 메이저리티 오브 세일즈 이거는 매출액이 주요 발생되는 지역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주요 제조 공장은 멕시코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차이나 비중은 좀 비율은 낮은 편에 있고요. 하는 걸요. 컴피티션의 경쟁 상황들 뭐 그런 것들 표기가 되어 있고 국내 거 사업보다 비슷하죠. 근데 백로그라는 거는 수주잔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잔고는 컴퍼니 스펙로그 펌 오더스 확보한 수주 고객으로부터의 보도는 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이렇게 485670 됐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60% 정도 증가돼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것들을 엑셀로 표를 다 정리를 해갖고 보시면은 백로 같은 경우는 연더블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거와 똑같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로그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백로그를. 이거를 원재료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웨이백하고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를 다 만드는 거고 뭐 여기는 경영진에 대한 것들 뭐 나이들하고 경력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보서 보면은 임원의 이제 임원 및 직원의 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주주의 사항들 이렇게 했고 출생연월하고 뭐 주요 경력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조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리스크 팩터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제 미국 기업들 이제 투자하시려면 읽어보셔야 되겠죠. 파이낸스 재무 상태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 당연한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EMS 기업들의 특징적인 뭐냐면 로우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재료 있잖아요.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서플라이 쇼티지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구드 어드버슬리 어펙트 리설트. 그래서 기업의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EMS 파트 기업들의 특징점이 뭐냐면은 원재료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비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계약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리스펙트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것들이 해당 기업의 특징적인 리스크가 어떤 건지 이렇게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리스크들 표기되어 있고, 프로퍼티스라는 건 이게 자산이거든요. 자산.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속에 보시면은 종속 자회사들의 그 공장 유형자산하고 그런 것도 매출액하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주요 종속 기업들의 메인 공장들, 메인 팩토리 위치들하고, 그다음에 자산의 그 면적들하고, 서비스 오퍼들을 한 건 종속 기업의 이제 국내 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냥 예시를 보려면은 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 종속 기업들 표기되어 있고요. 한 거요. 자산하고 부채, 자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하고 분기순위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자회사들의 위치들하고 성격들, 이게 매니팩처링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조 공장들 설계나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불필요하잖아요. 체크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주요 공장들이 중국에 이제 21만 이렇게 면적 차지하고 있고, 멕시코가 대부분이거든요. 멕시코가 미국 쪽에 위치하고 있던데, 이거는 리스 자사 보유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뭐 그런 것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공장들의 위치하고 이제 현황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걸요. 개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건 요약돼 가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요약본이니까 이제 뒤에 이제 자세한 걸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데 정확한 이제 재무제표 관련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솔리데이티드 밸런스 시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럼요. 미국 거 보시니까 좀 헷갈리시죠? 연결 재무 상태, 그러니까 내전에 대차대조표라고 하잖아요. 밸런스 균형 맞춘다 그래갖고 자산하고 부채를 균형을 맞추는 대차대조표는 재무 상태표, 연결 재무 상태표, 커런트 에셋이 유동자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시 이퀴벌런트가 이게 현금성 자산. 국내 것도 같이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럼요. 연결재무제표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가 나오잖아요. 연결재무상태표. 자산의 유동자산, 이게 유동자산이 커런트 에셋이에요. 이게 에셋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현금성 자산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 똑같아요. 미국도 현금성 자산,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뭐겠네요. 그럼 매출채권이고 이런 걸요. 계정, 받을 수 있는 계정, 매출채권. 그 인벤토리 쓰는 거겠네요. 이건 재고자산. 그래서 이것들은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커런트 에셋, 총 유동자산 금액들. 그다음 밑에 거는 롱텀 에셋은 모르겠네요. 비유동자산이겠죠. 비유동자산. 영어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전체 자산 금액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시되고. 국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헷갈리시면 마우스키 우측 키에 누르신 다음에 번역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뭐 이렇게 미수금, 인벤토리, 재고자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국내 것만 아시면은 순서 그런 것들 아시면 비육 주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게 뭐겠네요. 부채겠죠. 부채, 유동부채, 그 트레이드 어카운트 페이에이블 계정
지급해야 되는 계정이 뭐겠네요. 매입 채무겠죠, 이건요. 매입 채무. 디퍼드 리베뉴가 이게 뭐겠나요, 이게. 이연 수익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선수금이죠, 이게 선수금. 토탈 커런트 라이빌리티는 전체 유동 부채. 그리고 밑에 건 당연히 롱텀 데프트는 장기 차입금이겠죠. 롱텀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비유동 부채에서 전체 부채. 스톡홀더스 이쿼티는 당연히 자기 자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자기 자본, 전체 부채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이 토탈 스톡홀더스 이쿼티. 자기 자본. 그럼 부채 비율은 보시면은 이거 전체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니까 부채 비율을 보시면 계략적으로 되게 높겠죠, 지금요. 시그모트나 인터내셔널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 이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다 발췌를 해서 캐시앤 캐시 인크 현금성 자산들 분기별로 다 표기를 했고요, 한 걸요. 그래서 현황들이 이렇다 체크를 해보고, 과거 대비 현재 현금성 자산은 적정하게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한 걸요. 판단할 수 있는 권고. 어카운트 리시브에블은 매출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표기를 한 이유가 뭐겠나요? 매출채권 회전율을 뽑게 되죠, 이렇게. 이거를 계산해서.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국내 거를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요. 매출채권에서 전기하고 단기 매출채권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나누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매출채권 회전율을 차트로 표기해서 회전율이 이제 박스권 내에서 상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매출채권은 높지만은 회전율은 오케이. 그래서 현금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없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전체 부채라고 표시했잖아요. 이것들 금액들은 다 뽑아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본, 자기 자본에서 이렇게 부채 비율, 레이시오를 뽑아갖고 표시를 했어야 한 걸요. 최근에 252%로 비교적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겠나요? 당연히 손익계산서, 연결 손익계산서, 스테이트먼트 오퍼레이션은 영업 활동이죠. 영업에 대한 관련된 스테이트먼트 상태, 이거 연결 손익계산서죠, 이게. 그럼 처음에 나온 게 당연히 매출액이겠죠, 매출액. 넷세일즈, 레비뉴라고 나오거든요. 레비뉴.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죠, 하는 걸요. 레비뉴. 이게 매출액이고, 코스트 오브 프로덕트 솔드는 뭐겠나요? 비용이잖아요. 프로덕트 솔드. 졸려오시죠? 매출원가겠죠. 그렇죠. 매출원가. 크로스 프로핏 당연히 아시겠죠. 매출 총이익. 셀링엔 이거는 SGN의 연구개발비, 판관비들. 또 국내하고 똑같죠.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한걸요. 그러면 미흡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발췌하려면 이것들을 수치들을 다 뽑으셔갖고 국내 기업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다 똑같이 나와요, 한걸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하면은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렇게 DPM, 판관비율 이렇게 해갖고 국내 거까지 똑같이 분석 가능하시면 돼요. 이렇게 충분히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 국내 기업 투자하시는데 해당 기업이 이제 미국 쪽 상장사들한테 매출이 이제 발생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요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인벤토리스, 재고자산하고 캐펙스만 체크하면 되시겠죠. 간단하잖아요, 한 걸요. 나머지 거는 뭐 복잡하니까 빼셔도 되시고 한 거를.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겠나요, 한 걸요. 콘솔리데이트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겠죠, 현금 흐름표. 그러면은 보통 저희들은 OCF로 표시하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캐시 플러스 프롬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스, 영업활동, 그래서 OCF, 이게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겠죠. 밑에 이제 합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시면 되시겠죠. 여기 OCF의 대표적인 게 뭐가 표기가 되겠나요? 그럼요.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 대표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가장 큰 금액들이. 그래서 여기 어카운트 리시브앱을, 이게 매출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 계정, 인벤토리스, 재고자산. 그래서 높게 마이너스 발생 적용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싱어마트너 인터내셔널 최근에 OCF가 마이너스인데 사유는 이렇게 매출채권의 증가하고 재고자산의 증가 때문에, 사유 때문에 영업활동현금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것들을 다 국내 거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OCF, 캐펙스 이렇게 해서 캐시플로우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캐펙스는 미국 기업 같은 게 되게 간편해 보시면요. 캐시플로우 인베스팅 액티비티즈가, 이게 인베스팅이 투자 활동 현금으로잖아요. 보통 국내도 투자 활동 현금으로 해서 캐펙스를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이렇게 취득하고 거기서 이제 분류를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써 있어요. 여기 퍼체이스 오브 머시너리 앤 이퀴프먼트, 장비하고 기계 장비를 구입한다. 이게 캐펙스예요. 캐펙스. 그래서 요 수치들만 뽑으셔갖고 별도로 발췌하시면 되세요.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요 퍼체이스 오브 뭐 이렇게 장비 이런 것들 표기된 거.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면 4749로 되어 있잖아요. 4749. 그래서 여기다 캐펙스를 47 연말이니까는 여기 4749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연말 사업 22년 4월이 연말이거든요. 연말 사업 보고서 회계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 사업 보고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4749에서 캐펙스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국내 거와 똑같이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체인지 앤 캐시 이커블런트, 연말 기말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파이낸싱 액티비티는 당연히 재무활동 현금으로겠죠.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읽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는 쭉 내용 읽어보시면 되시고, 어카운트 리시브앱은 매출채권 관련된 것은 매출채권 관련돼서 나와 있고, 인벤토리스가 이제 이게 재고자산이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꼭 외워두시면 되시고,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인벤토리스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할 때 제품별로 해서 세그먼트별로, 주요 제품별로 해서 이렇게 세분화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제품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매출액이. 그래서 이것들을 분기별로 다 별도로 분기로 다 별도로 발췌해서 어떤 제품이 주요 제품인지, 매출액이 증가되는지 이제 표시를 국내 거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해놨자는 거죠. 싱어마트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차트를 주요 제품별로 해서 차트를 작성해서 어떤 게 주력 제품인지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이고, 이렇게 산업 전자제품하고 가전제품하고 의료기기하고, 여기서는 산업 전자제품이 가장 매출액이 높잖아요. 최근에 매출액이 가장 잘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국내 거와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하는 걸요. 인베스가 재고자산이잖아요. 피니시드 프로덕트는 뭐겠나요? 제품이죠. 제품. 생산이 완료된 거 제품. 워크인 프로세스는 제공품. 로우 매트리얼스는 원재료. 그래서 이것들을 다 발췌를 분기별로 다 발췌하면은 여기서 재고자산 회전율 뽑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재고자산 구성 현황들을 이렇게 원재료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요. 원재료를 가장 많이 비축을 하고 제품, 제공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표시를 하는 거죠. 어디 갔냐? 표시해놨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매출이 발생되는 현황들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국내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해갖고 수출되는지 수출이 많은지 아니면은 어떤 제품들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제 수출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뽑아오셔야 되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에셋은 아까 자산들 구성들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의 자산들이 비중이 높았는데 중국 쪽 비중을 낮추고 이게 미국 쪽의 비중을 높인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이것도 다 정리하고 최근에 이제 리쇼링에 대한 관련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타당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는 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 재무제표 관련해서 이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엑셀로 이렇게 다 표기를 해봤어요. 하는 거지. 재고자산 관련돼서 현황들을 그 다음에 제품별로 구분했고 현금 흐름, 매출채권 회전율, 여기는 매입 채무 회전율까지 다 뽑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자산들, 그 다음에 매출채권, 디퍼드 리베뉴는 선수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많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S 섹터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다음에 EMS 섹터의 특징점이 뭐냐면은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랑 똑같아요. 한 걸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필요합니다. 간단한 생산라인만 설치하고 단순 조립만 생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이라고 하잖아요. 실장. 그러니까 국내 대표적인 EMS 기업이 이제 한양 디지털과 한국컴퓨터인데 그 캐펙스 집행률을 보면은 다른 뭐 그 제조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캐펙스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지만 있고 간단한 생산 라인만 갖추면은 금방 이렇게 시설 투자 끝나야 하는 걸요. 그 특징점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EMS 기업들도 보니까는 캐펙스 현황들을 체크해보니까 유사해요. 그리고 대신에 대규모 노동력이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들을 현황들을 보면 몇천 명씩 있어요. 걸요. 한양디텍이나 뭐 한국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도 EMS 기업도 이런 식의 특징점이 있어서 노동력이 한 3,000명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걸요. 이런 특징점이 있고요. 걸요. 전자제품 서비스 아까 설명드렸고 최근에 이제 그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전기전자 이쪽에 해당되는 섹터 중에서 그래서 제조업계에서는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외부 변화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EMS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고요. 하는 걸요. 대표적인 게 애플의 EMS 기업인 폭스콘이잖아요. 그래서 EMS 사업에 요구되는 경쟁력은 어떤 제품이든 제조할 수 있는 제조 능력 확보와 고객의 요구 전반에 걸친 이 제품 이해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시죠. 삼성전자의 그
디램 모듈 제조하는 한양 디지텍하고 그다음에 한국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국내는 최근에 아까 설명드렸는데 미국 내 EMS 섹터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는 미국 주식의 최근에 하락 변동성에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상향 추세를 이어간 52주 신고가 경신 중이다. 아까 설명드렸고, 다만 근데 그 SGMA는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은 21년만 와거즈라는 팻 아이오티 기업을 인수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이 기업으로 인수 확보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 중에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때문에 주가는 신저가 부분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수치들 아까 그 재무제표 거기서 다 뽑은 그것들을 다 정리한 것들이에요. 일단은 리스크는 뭐냐면 아까 높은 부채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돼서 최근에 252%까지 올라가고 한 걸요.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라는 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그래서 최근에 고금리로 이렇게 상황으로 여건을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계속 부채 비율 증가 중이니까 당연히 이자 부채가 높게 발생 중이니까 당연히 고금리에 합쳐지니까 이자 비용도 이렇게 높게 발생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제 과거 대비해서 영업이익 대비 비율로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추세 대비 얼마큼 현재 위치에서 이자 비용이 높게 발생했는지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이자 비용을 현재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비율로 한번 때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운데 수치들이 없는 것들은 적자 났던 거고요. 다 여기들은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났을 때 비교해 보니까는 과거에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이 높은 때는 한 68%, 52%고 낮을 때는 한 7% 정도 되잖아요. 현재는 이거 한 미드 레인지에 있으니까는 현재 영업 활동 상태에서 과거 대비 미드 레인지 가운데쯤에 있으니까는 그나마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한 걸요. 그래서 리스크는 분명하게 리스크는 높지만은 그럼에도 이자 비용은 영업 활동 대비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뭐 중간 범위가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는 아주 리스크는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리스크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캐시플로가 되게 안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최근 분기 22년 3분기에 요게 이제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23년 1분기에요. 여긴요. 그래서 캐시플로가 상당히 최악으로 닿고 있다 해서 사유는 아까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 증가 때문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매출채권 회전율을 체크해서 리스크를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손익계산을 먼저 체크해 보면은 17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매출액 보면 역대 분기 최대로 나왔어요. 보시면 이거는 여타 EMS 기업들하고 섹터들하고 추세를 같이 하는 거고요. 문제는 21년 말에 이때 와거즈를 합병시키면서 숫자 때문에 기업을 잘못 합병했어요. 그래서 손실이 이제 발생되고 무형자산 차손하고 그렇게 해서 판관비율이 급증하고 여기부터 GPM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원래는 와거즈가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익률이 이제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트론은 인터내셔널의 그 주요 고객은 그 아까 섹터별로 나오면은 전자제품 중에서 산업적하고 그다음에 가전제품하고 의료기기잖아요. 근데 주요 고객의 약 한 40% 정도가 이제 그 미국의 종합가전제품 제품 기업인 월프라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의 전자제품 일렉트로룩스라고 이제 해당 가전제품 주요 고객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가전제품 고객 기업들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 달에 최대 매출 찍잖아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쪽이 이제 주요 고객이니까는 납품 비중이 11월 달 이전 분기에 부품들에게 납품이 되겠죠. 그래서 계절성이 있어요. 보시면요. 각각의 연도별로 10월 달쯤에 10월 달에 이때가 이제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이 표기를 했거든요. 사전에 11월 이전에 사전에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월 달에 최대 매출 끼고 그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매출이 꺾이는 최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보시면요, 이렇게.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22년 요 줄라이는 비수기거든요. 보시면은 요 최대 매출 찍은 다음에 다음에는 이렇게 꺾이거든요. 매출이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최대 매출 대비 요게 최성수기가 아닌데 매출액이 최대 매출 찍고 있어요, 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설명드렸었는데 산업군별로 이렇게 제품별 매출액을 이제 분류하는 거고요. 산업, 인더스트리얼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컨슈머 가전제품, 메디칼 의료기기. 근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주요 그 가전제품이 월프라와 일렉트로룩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8.7, 약 40%. 이게 두 개가 다 포함된 거예요, 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주력의 고객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최근에는 매출액이 여기서 잘 나오고 있어요. 산업 쪽에 게이밍, 스마트 그리드, IoT. 그래서 이것들을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레비뉴하고 매출액이 있잖아요. 엔드 유저, 마켓, 산업 제품별로 표기하면은 아까 산업 제품 파란색 인더스트리얼 일렉트로닉스 매출액이 표시해봤거든요. 여기 이제 월프라고 이제 일렉트로닉스 가전제품이 포함된 건데 여기는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 대신에 이걸 대신해서 인더스트리얼 전자부품 매출이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최근에 7월 달에 분기 매출이 최대치를 찍은 게 이상하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EMS 섹터들의 특징점이에요. 최근에 미국이나 뭐 국내나 다 산업별로 IoT 뭐 그다음에 태양광, 군수산업, 그다음에 화학. 근데 미국 쪽에 최근에 보니까는 이런 인더스트리얼 쪽에 보니까 제조업 쪽이 있잖아요. 이게 매출액이 막 엄청나게 막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특징적인 게. 그래서 그게 보니까 리쇼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쇼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EMS 기업들의 특징점이고요. 한걸요. 이 분기별로 보시면은 이게 최근 분기거든요. 이렇게 매출액 최대 찍었고 각각 분기별로 매출액이 다 최대예요. 최대 이렇게. 다만 문제는 이제 이익률 때문이잖아요. 인컴 OPM 때문에 와거즈 합병을 잘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계속 신저가에서 늘고 있는데 요거는 SGM의 영업이익하고 OPM을 기록을 해봤어요. 걸요. 여기까지 잘 나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 21년 12월에 와거즈를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와거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그 손상차손하고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반영해서 영업이 적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때 발표됐을 때 하루 만에 86% 올랐었거든요. 싱어트레인 인터내셔널이. 이 합병 때문에 이거에서 100% 떨어졌어요. 뚝뚝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 대비 이익률은 이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꺾였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계속 뚝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17달러에서 여기서 지금 최근에 뭐 5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요. 이런 사유 때문에. 근데 실상은 매출액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은 거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리스크가 부채 비율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걸요. 현금 흐름도 안 좋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상 없고 리스크가 없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이 아까 원재료 이게 주황색이 매출액이거든요. 파란색이 이제 인벤토리 있어요. 재고자산에서 역대급으로 높잖아요. 지금요. 근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박스권을 그렸으면은 하단부를 뚫고 내려가고 이건 되게 분명히 리스크잖아요.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 포인트로 감안하고야 다시 두 번째로. 근데 그 원재료 아까 재고자산 관련해서 이게 구성별로 표기를 했는데 원재료, 로우 메테리얼, 피니시드 프로덕트, 제품, 제공품. 그 제품과 제공품은 계속 보시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매출 발생되면 거기서 그만큼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 재고자산 금액
총액들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거 한 걸요. 아까서 서두에 비즈니스 리스크 팩터에서 나왔는데 원재료 가격이 이제 증가 추세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EMS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원재료를 무지막지하게 쌓고 있어요. 걸요. 쇼티지 때문에, PCB 쪽에 IC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점이 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관련해서 리스크 팩터를 파악하면은 이런 뭐 부채 비율이나 이것들을 좀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걸요. 그래서 EMS 기업들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자빌이나 산미나 그다음에 시그마트 인터내셔널, 플렉서스. 최근에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 한번 체크를 한번 같이 해봤어요. 걸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최근에 박스권을 하단을 다 뚫고 내려가고 밑으로 회전력이 과거에 박스권의 하단부를 다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최근에 EMS 기업들은 현재 극도로 재고자산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걸요. SGM의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모든 EMS 기업들의 특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자는 걸요. 자빌, 재고자산 역대 분기 최대, 박스권 하단부를 터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쌈미나 재고자산 최대, 박스권 하나 뚫고 내려갔어요. 보시면요. SGM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요. 자빌 똑같이 표시했네요. 플렉서스 마찬가지로 역대 분기 최대 재고자산. 여기는 시그마트론보다 더 심각하네 보니까요. 하단부를 완전히 뚫고 내려갔잖아요. 회전율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두 가지로 분류됐겠죠. EMS 섹터의 업황은 매우 좋을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매우 안 좋아서 매출이 급감해서 재고가 막대하게 쌓이고 있다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하고 이익 추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자는 걸요. 매출액이 이제 각각의 쌈미나 역대 분기 최대, 현재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 플렉서스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 리차드슨 일렉트로닉스라고 있거든요. 역대 분기 최대. 다 현황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걸요. 그 각각의 이제 개별 기업들 한번 체크해볼까요? 하는 걸요. 자빌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 역대 분기 최대 OPM, 플렉서스 마찬가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 OPM은 뭐 역대 분기 최고가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고,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최대. 산미나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 역대 분기 최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리차드슨 일렉트릭스 마찬가지로 역대 분기 최대 이익을 다 경신하고 있어요. EMS 섹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비록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이거는 현재 EMS 섹터 기업들의 전부 다 특징점이고, 그래서 리스크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맞히면 안 되잖아요. 걸요.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요. 아까 265%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 현황들 한번 체크를 해봤죠. 과연 이 부채가 어디에 필요한 건지. 그래서 SGM의 부채는 두 가지로 파악되며, 첫 번째는 매입 채무에, 저희도 보면은 부채가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나눠지잖아요.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에 포함되잖아요. 파란색. 장기간 전체 부채 금액 중에서 매입 채무가 몇 프로 정도 포함되는지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매입 채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전체 부채에서 토탈 라이abili티에서 매입 채무가 포함되는 비중들을 장기간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통 한 40%대에서 5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차입금, 회색이고요. 한 걸요. 이 비중을 전체 부채에서 비중을 체크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장기간 30%, 40% 유지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은 이 두 개가 매입 채무하고 장기 부채가 전체 부채의 대략 한 80%예요. 8, 90%.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뭐에 쓰이는 건지. 매입 채무는 당연히 원재료 매입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장기 부채는 또 어디다 쓰는지. 매입 채무는 당연히 이제 원재료 매입에 필요한 거고, 원재료 매입. 아까 로고 메탈이 가장 높았잖아요. 22년 최근 분기에. 그럼 장기 부채는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장기 부채하고 파란색을 표시했고, 원재료
재고자산의 원재료 매입액을 표시해 봤어요. 걸요. 상관관계 86.7%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전체 부채의 40% 정도 차지하는 장기 차입금은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매입 채무하고 원재료 구입 매입액은 상관관계 96%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한 걸요. 결론은 현재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의 부채 비율을 높은 부채 비율은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를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 사용하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되시는 걸요. 그래서 관건은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의 관건은 이렇게 막대하게 쌓인 원재료가 현금으로 이제 회수되는 그런 빨리 회수될 수 있는지 회전율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액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확대 그거 두 가지만 그것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딴 아무리 부채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은 부채 비율이 거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캐펙스를 아까 EMS 기업들은 캐펙스가 높은 게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보통 어떤 기업의 이제 그 차입금이나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주요 비용들은 캐펙스 집행이나 아니면은 원재료 구입이나 아니면은 급여에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걸요.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의 매출액이 의한 걸요. 좌측 이게 메인 축이고요. 근데 축이 틀린 거예요. 이게 금액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거는 캐펙스 축세 우측 보조축이죠. 보시면요. 캐펙스 금액을 보면 매출액 대비 되게 미미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같은 금액이 아니라 축이 틀리게 표시하는 거 이게 축세만 같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보조축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걸요. 매출액 대비 금액 대비 캐펙스가 장기간 되게 미미해요. 그래서 시그마트론은 낮은 캐펙스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높은 캐펙스의 지속적인 집행이 불필요한 기업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그마트론의 차입금이나 그런 현금들은 대부분 원재료 매입하고 급여에 이제 필요한 걸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차입금이나 부채는 원재료에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 현황하고 매출액 현황들을 조합해서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특히 이제 매출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그러면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걸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또 부채 현황에서 디퍼드 리베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연속 이거 선수금 성격의 항목이거든요. 보통 국내 그 장비 기업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P&T나 그런 것들 보면 계약 부채를 갖고 이제 선수금 항목이 부채 비율에서 높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P&T는 실질적으로 지금 350%인가 부채 비율인데 선수금을 빼면 한 30%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이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도 선수금이 이때부터 이제 21년 4월부터 발생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고객사업으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기 시작했으면 선수금은 매분기 주황색이거든요. 높게 이제 발생 중에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선수금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해당 기업의 이제 경쟁력이 그때부터 높아지거나 대외 여건이 되게 좋아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기에는 선수금이 이 매출액 대비 비중을 푸시한 거거든요. 14%까지 올라왔어요. 걸요. 그래서 높은 부채 비율 중에서 부채 비율에도 이렇게 선수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걸요. 근데 재고자산하고 선수금하고 이 체크를 연계성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걸요. 그래서 선수금이 21년 4월부터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퍼드 리베뉴 이렇게 우측 보조축이 저는 걸요. 근데 재고자산이 급증한 게 원재료 쪽에서 노란색인데 급증하기 시작한 게 추세가 발생 시작한 게 21년 7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이 발생되고 그 다음부터 분기부터 선수금이 발생되면서 거기 맞춰갖고 재고자산을 급격하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P&T하고 거의 뭐 유사하잖아요. 현황이. 그래서 재고자산하고 선수금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체크해봤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98.7% 나왔고 이게 원재료 재고자산 쌓는 거하고 이게 이제 선수금이죠. 선수금을 받는 만큼
비율만큼 이렇게 재고자산 쌓는 거죠. 보시면요. 100%는 아닌데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요약이 가능하잖아요. 일단 현금 흐름표 되게 리스크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의 리스크 팩터는 재고자산이고 특히 원재료는 지금 최근에 추세는 선수금을 받는 만큼 그 추세대로 쌓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추세 EMS 섹터 기업들의 재고자산 축척은 똑같이 원재료를 막대하게 쌓고 있다. 그래서 회전율은 역대급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 개별 기업으로 보면은 리스크지만은 전체 EMS 섹터 기업으로 보면은 추세가 지금 현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로 판단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그마 터널 인터내셔널의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거는 선수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유는 매입 채무하고 장기 부채는 다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그러면은 관건은 아까 매출액의 이제 증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것만 나오면 높은 재고자산은 매출로 연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주한거 아까 백노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백노브하고 원재료 매입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따져봤어요. 한걸요. 18년도부터 상관관계가 96.3% 나와요. 한걸요. 그래서 수주한권을 받고 선승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재고자산을 지금 현재 쌓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캐시 이퀄런트 이거는 현금성 자산도 현재 과거 대비 미드레인지 있으니까는 뭐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관건은 이제 매출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재 포워드 실적에 그래서 현재 주가는 아까 여기서 21년에 이때 와거즈 합병해서 적자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100%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여기서 뚝 떨어져갖고 계속 쭉쭉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왜냐면은 전년 그 해당된 전년도에서는 이익이나 이익들이 많이 잘 나왔어요. Y와 Y로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하나 분석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 현황이에요. 과거에 여기에서 이전에 이제 실적이 이제 여기 와거즈 이제 합병해갖고 여기서 21년 12월에 여기 시점이거든요. 여기 그 전에 전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고 하루 만에 주가가 8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소형주로 하고 실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41%, 70%, 80% 오르고 와거즈 합병한다고 해서 90% 떨어졌어요. 주가가 뚝 떨어져갖고 분기별로 실적이 이익률이 급감하니까 계속 떨어져갖고 실적 발표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5달러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최근에 주가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관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되고 내년에 이제 발표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 예상 주가를 막 그려봤는데 근거절에 뭐냐면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높게 발생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10월 달이 최대 상승이고 이번 분기 다음 주에 발표될 게 최대 상승이 이제 매출액이 발표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이 찍힐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다음 분기는 비성수기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만 Y와 Y라는 높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이 하나만 업황들을 보려면 경쟁 기업들의 매출액 현황들을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20년 1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 경쟁 기업들 벨퓨즈하고 리차더슨 일렉트로닉스 EMS 기업들이거든요. 파란색은 시그마 터널 인터내셔널 다 공이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업황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 포워드 실적들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할 수 있을 거야말요. 이게 매출액 성장률 YOY로 이렇게 보시면 시그마 터널 인터내셔널 파란색이고 벨퓨즈 주황색, 리차더슨 일렉트로닉스 회색. 그래서 매출액만 놓고 보면은 시그마 터널 인터내셔널의 이익 때문에 주가가 많이 폭락했지만은 매출액 성장률을 봤을 때는 나머지 기업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유사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관건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와거즈를 합병해갖고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Y와 Y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될 이제 실적이 이제 기준점이 여기에요. 여기 대비는 전년 동기 대비 요거 이익률은 높아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분기부터 보면은 이 적자 나와서 주가가 폭락했던 기준점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들은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되면 당연히 이익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Y와 Y 이렇게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Y와 Y 이렇게 급등했을 때,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런 실적 성장률만큼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주가는 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표시를 받고 하는 걸요. 투자 포인트가 이거죠. 지금 그래서 매출액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마거즈르 합병에 인해서 이익률이 침해되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에 기저 효과를 인해서 이익률 성장되는 YOY 크로스로 앞으로 분기별로 실적 나오면은 특히 23년도 1월달에 이제 요 분기의 실적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런 현상이 출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물론 조심스럽게. 그다음에 현재 그 시그마트론 인터내셔널의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물론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고요. 물론 이 경쟁사들이고 시가총액이 가장 낮아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다음 TTM을 해갖고 최근 4개분기 영업이익 합산을 시켜봤어요. 물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PER로 떠졌어요. 보통 PER로 해갖고 지배주주 자본의 지분의 이제 순이익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기타 뭐 이익들이 합해 있어갖고 PER로 했어요. 오퍼레이션 프로핏으로 해갖고. 그러면은 평균이 한 10.0인가 그러고요. 한걸 여기 보시면 시그마트론이 가장 3.9배로 가장 낮아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최근에. 다른 것들은 이것들은 다 주가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요것만 신저가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잡은 거예요. 한 걸요. 근데 분명히 리스크는 있어요. 이게 되게 지금 부채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현금흐름도 안 좋고 그래서 만약에 예상대로 매출액이 잘 안 나오면은 매출액이 성장이 안 나오면은 이익률은 팍 꺾이겠잖아요. 한 걸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은 현재 주가는 많이 좀 싼 지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52주 최저가가 있다. 그래서 POR도 상대 대비 이렇게 밸류에이션 싸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지만은 거의 뭐 보면은 미국의 이제 종토빵 기업인 스톡 트위치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재글만 이제 거의 뭐 낙서가 많이 돼 있는데 투자자들도 예전에는 이때쯤에는 되게 많았어요. 바글바글했었는데 한 명. 저하고 딱 한 명, 딱 2명.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건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현재. 그래서 멀티플 관점에서 투자 심리상으로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갖고, 개인적으로는 좀 포지션을 좀 잡고 있어요, 형을요. 감안하시고요, 형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해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히든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설명을요. 혹시 뭐 질문